지금 이 순간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짓눌리는 사람, 연락이 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그 얼굴이 보이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사람도 만났고 차가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나를 살린 사람도 있었고 나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 하나가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배우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상처도 받았고 배신도 당했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아남으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께 전부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사람. 문제는 후자가 처음에는 전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 정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묻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때 나는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고 누구든 받아주는 것이 너그러움이라 생각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무나 곁에 두었습니다. 아무나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참담했습니다. 50대 중반 나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인간관계, 사업, 가족, 건강,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의 대부분이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좋지 않은 사람과 사업을 했다가 수억을 날린 적도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몇 년을 불면증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나 자신도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전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환경인가? 운인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고 내 에너지를 빨아갔고 내 꿈을 짓밟았고 내 자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돈 걱정 뒤에도, 그 건강 걱정 뒤에도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착취하는 사람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되어 수백 명의 인생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다. 좋은 인간관계다. 반대로 말하면 나쁜 인간관계는 부도 명예도 건강도 전부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담배 한 갑이 수명을 몇 년 단축시킨다면 독성이 강한 인간관계는 수명을 수십 년 단축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암을 유발합니다. 만성 불안은 심장을 공격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상처는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사람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입니다. 총 7가지 유형. 이 7유형 중 당신 주변에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중 한 명 혹은 여러 명과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리액션이 풍부하고 공감을 잘해주고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를 연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업 이야기, 비밀 이야기.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아니, 한 명에게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입이 가벼운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냥 이야기하다가 나온 거야. 변명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입이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뢰였고, 당신의 취약함이었고, 당신이 그 사람을 믿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잡담에 써버린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알아온 사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문제, 내부 갈등, 불안한 상황들. 그것은 그에게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습니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여러 자리에서 했다는 것을.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덧붙여서 그 사람 사실 문제 많아. 경영 능력이 없어. 나는 진작부터 알아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의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시간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수많은 대화들, 그 수많은 밤들, 그 수많은 진심들이 전부 헛된 것이었다는 느낌. 그 허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잘합니다. 그 사람 있잖아. 사실 이렇다더라.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듯 당신의 이야기도 남에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대화 중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과시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아. 나만 그거 알고 있었어. 정보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사람 주변에는
항상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잡음이 많고 갈등이 자주 생기는 곳.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에게 작은 정보를 흘려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비밀이 새어나갑니다. 그 다음엔 평판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엔 당신의 인간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건가?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보여준 것은 당신의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를 배신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법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날카롭습니다. 통찰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래.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 나는 그런 것에 속지 않아. 처음엔 감탄합니다. 와, 이 사람 정말 세상을 꿰뚫어 보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비판의 대상이 점점 당신 주변으로 옵니다. 당신의 친구, 당신의 가족, 당신의 동료. 그 친구 별로야. 그 사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너 주변 사람들 수준이 좀. 처음엔 그냥 듣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이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향해 이야기할 때가 오는 날을 당신도 결국 이 사람의 비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점점 누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당신도 점점 누군가를 낮춰보게 됩니다. 당신도 점점 그 사람과 비슷해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심리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깊은 곳에 자신감 결핍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신 아래에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니까 나는 그보다 나은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자존감 유지 방식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위를 보며 배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배워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아래를 보며 안도합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괜찮은 편이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세계가 점점 작아집니다. 당신이 존경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비하됩니다. 당신이 신뢰하던 관계들이 하나씩 의심받습니다. 결국 당신의 세계에는 그 사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멘토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그가 하나씩 비판해왔고 나는 하나씩 멀리했고 결국 남은 것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도 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비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맞아, 그 사람 별로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도 그 구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그 비판이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질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성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은 당황하거나 회피합니다. 셋째, 그 사람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난 경험이 나에게도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운 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해서 내 것을 나눠준 적,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따뜻했겠지요. 보람 있었겠지요.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예전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리를 잡느라 바쁜 거지. 잘 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바쁘겠지. 그런데 점점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닙니다. 당신을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있으면 자신의 과거가 보입니다. 당신이 있으면 자신이 받은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싫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자신을 작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그 은혜를 지웁니다. 기억 속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라고. 그때 그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냐? 나도 그때 고생 많이 했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말이 들리는 순간이 관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더 이상 당신을 은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기억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운 것은 나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야. 순수한 도움이 아니었어. 나는 사실 속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내가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유형의 사람 때문에 가장 오래 상처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드린 분도 있었고, 시간을 드린 분도 있었고, 기회를 드린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 몇 분은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 그분들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아니,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도왔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구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특징을 알아봐야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이 짧습니다. 처음엔 표현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둘째,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신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화제에 오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셋째, 이 사람은 힘들 때 찾아오고 잘 될 때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보다 분명한 신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을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우십시오. 하지만 돌려받기 위해 돕지는 마십시오. 진심으로 도왔다면 그 보상은 반드시 어디선가 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더라도 삶에서 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긴장합니다. 오늘은 어떤 상태일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오늘은 괜찮을까? 이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제는 웃으며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차갑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말에 화를 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봅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행동을 조심합니다. 표정까지 조심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항상 주변을 지배합니다. 분위기가 좋다가도 이 사람이 표정이 굳어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뭔가 건드린 건가? 이것이 지속되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당신의 감정인식 능력이 마비됩니다. 원래 당신은 자신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기쁘면 기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전문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과잉 경계 상태라고 합니다. 원래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발동되는 감각입니다. 늘 주변을 살피고 늘 위험을 예측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당신의 신경계가 위험 상태로 고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언제 무너질지 불안합니다. 이것이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이 당신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감수성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감정이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나쁜 날에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것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째, 감정 변화가 극단적이고 빠릅니다. 좋으면 정말 좋고 나쁘면 정말 나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둘째, 화를 내고 나서 금방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러길 기대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난 거야.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이 점점 이 사람처럼 변합니다. 인간은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옆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합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화가 쉽게 납니다. 이것은 의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사전에 내 잘못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 하지만 이것이 반복될 때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어느 순간 당신의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빈자리를 당신이 채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대신합니다. 이 사람이 사과해야 할 상황에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이 대신 무마합니다. 이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면 당신이 대신 해결합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쳐서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오히려 당신을 비난합니다. 왜 이걸 안 해줬어? 네가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동의존 관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한 사람이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조. 문제는 이것이 오래 지속될 때 당신의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이 전부 그 사람의 책임을 메우는데 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 항상 피해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피해자입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피해자의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 항상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 원인 분석보다 변명이 먼저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누가 잘하겠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나는 도울 수 있지만 대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이 사람의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부탁, 작은 요청, 작은 도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이 커집니다. 이번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 정도도 안 돼? 점점 커집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왜 안 돼? 전에는 해줬잖아. 이 논리에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착취형 인간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잘해줍니다. 처음에 투자를 합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관심과 배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요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 줘야 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착취형 인간은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큰 것을 돌려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런 패턴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무언가를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 무언가를 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사람. 착취형 인간의 특징. 첫째, 당신의 거절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서운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또는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둘째, 관계를 교환의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 너는 저걸 해줘야지. 셋째,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지속됩니다. 하지만 착취형 인간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차가워지거나 화를 내거나 멀어집니다. 그 반응 자체가 답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장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고
이해심이 넓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좋은 모습은 당신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 앞에서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가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두 개인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진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략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 판단이 매우 빠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유용한 사람이라면 매우 친절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면 아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당신은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얼굴이 두 개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첫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그 차이가 클수록 위험합니다. 둘째, 어려울 때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잘 될 때는 가까이 있지만 힘들 때 사라진다면 그것이 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셋째,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일치한다면 진심의 사람입니다. 다르다면 당신은 전략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 정말 좋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변했을 때 당신은 그 기억에 집착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진심이었을 텐데.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처음의 친절함도 결국 같은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 반드시 하나씩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런 독성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에 따라 당신도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독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독성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 독이 스며듭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점점 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점점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점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를. 독성 관계를 인식하는 3가지 신호. 첫째, 그 사람과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편안합니까? 두 번째, 그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 기대감보다 부담감이 먼저 옵니까? 세 번째, 그 사람과 함께한 이후 에너지가 채워지기보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어떤가요? 건강한 관계는 에너지를 줍니다. 함께 있을 때 웃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따뜻합니다. 힘들 때 생각납니다.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이 독성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안다고 해서 바로 그 관계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 동료라면? 오랜 친구라면? 그래서 나는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 거리 조절. 관계를 당장 끊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빈도를 줄입니다. 보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깊이를 줄입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조금씩 멀어지면 됩니다. 2단계 정보 차단.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도, 약점도, 중요한 계획도 그냥 가벼운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진짜 삶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3단계 경계 설정. 이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경계를 말로 표현합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그건 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해한다면 계속 관계를 이어가도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함께한 사람.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도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했다 해도 지금의 관계가 당신을 해친다면 그것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관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힘들 때도 곁에 있는 사람. 인간관계의 진짜 얼굴은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둘째,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잘 됐다고 기뻐하는 사람. 당신이 잘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기쁜 일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킵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만 좋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7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욕심이 끝없는 사람, 얼굴이 2개인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랜 인생을 살며 이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을 용기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배웠습니다. 관계는 소중하다. 인연을 함부로 끊지 마라. 참고 이해하면 언젠간 달라진다. 이 말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을 해치는 관계까지 붙들게 만들 때 그 말은 독이 됩니다. 용기 있게 말하십시오. 이 관계는 나에게 좋지 않다.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사람과의 거리를 넓히십시오. 그것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좋은 관계를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것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쓴다는 것은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숨이 트입니다. 세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착취당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용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용기 있게 정리할 것이다. 그 약속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유형이 있으십니까? 아, 맞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는 나 자신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 깨달음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내가 정리해야 할 관계는 형 인간이다. 또는 내가 더 소중히 해야 할 사람은 이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쁜 사람을 정리하는 것만큼 당신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